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발표하는 수치인데도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였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2.5,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 2단계를 시작하지만 정부는 이번 주 하루 550명에서 750명, 다음 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거라면서 걱정스러운 예상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 해도 당장은 확진자 증가세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서울 이태원의 홀덤 펍입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확진자가 지난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이태원 일대 술집들에서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태원 일대 5개 술집들을 돌며 음주와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처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이태원발 감염이 폭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79명에 대한 그 방문자 리스트를 확보해서 여기에서의 확진 여부들을 조사를. 서울 성동구의 이비인후과에서도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종로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112명으로 불어나는 등 새로운 감염 사례가 계속 추가되고 기존의 집단 감염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진단검사 감소에도 불구하고 615명,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대로라면 이번 주엔 하루 750명, 다음 주엔 900명까지 확진자가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현재 유행은 일시적, 지역적이 아닌 지속적,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장기간 누적된 무증상 감염자들, 이들로 인한 일상 공간의 소규모 감염, 그리고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 피로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전처럼 빠르게 한 30%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10%, 11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20%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며 국민들의 인내와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결국 전파의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서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하고 역학조사에는 군과 경찰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법은 RT-PCR, 유전자 증폭 검사법입니다. 목과 코에 긴 면봉을 집어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시약으로 유전자를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도가 99%에 달하지만 검사 방법이 까다롭고 결과 확인까지 6시간이나 걸립니다. 방역당국은 더 많은 의심 환자를 더 빠르게 검사하는 방법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는 다음 주부터 타액 진단 검사가 도입됩니다. 피검자가 플라스틱 튜브에 침을 뱉은 뒤 검사요원에게 건네면 돼 채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 중인 신속항원 검사법도 도입됩니다. 현장에서 30분 안에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격오지라든가 응급실 같은 이런 활용성이 높은 쪽부터 접근해 나가서 타액 진단이나 신속항원 검사법의 정확도는 90에서 95% 정도로 99%인 유전자 증폭 검사법에 비해 낮지만 지금처럼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17.9%나 될 정도로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역학조사 인력도 보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과 군, 경찰 등 최대한 많은 인력을 이번 주부터 수도권 역학조사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또 직장인과 젊은 층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의 야간, 휴일 운영을 확대하고 대규모 승차 진료 검사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서울 7개, 경기도 1개, 대전, 전북, 경남은 0개. 현재 남아있는 중환자용 병상 수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도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기존 환자의 격리 해제, 즉 언제 퇴원시킬지 그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빨리 퇴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45개만 남았습니다. 전체 550개 가운데 8%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유행의 중심지 수도권에는 13개만 남았고 대전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엔 단 1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지난 2일 101명을 기록해 세 자릿수로 올라선 뒤 오늘 126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들도 전국 4,600여 개 병상 가운데 70%를 채웠고 생활치료센터의 병상도 65%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 기준을 낮춰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병세가 나아지면 바로바로 퇴원시켜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증상 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고 열흘이 지난 뒤 최소 3일간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격리가 해제될 수 있었는데 개정된 지침에서는 증상 후 열흘이 안 지났어도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고 다른 증상도 호전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최소 14흘이 필요했었던 것이 이제 열흘이면은 격리 해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한감염학회 등은 병상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체육관, 컨벤션센터 등을 대형 임시병원으로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카페인지 식당인지 법적으로 분류하는 업종에 따라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똑같이 커피를 팔지만 커피 전문점은 앉을 수 없고 일반 음식점은 앉아서 마실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대책에 허점을 노린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햄버거를 파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이 텅 빈 인근 카페와 달리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선 매장 안에서 커피 같은 음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앉아서 드시려면 식사류 같은 거 시키는 거 가능하신데요. 20-30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식사가 가능한 브런치 카페도 마찬가지.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인 메뉴 하셔야 드시고 가실 수 있어요. 음료만은 안 되시고 샐러드나 샌드위치 구매하셔야 돼요. 몇 분 이상 있으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없어요. 인근의 푸드코트. 손님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산 뒤 푸드코트 테이블에 앉아 마십니다. 푸드코트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뭐 앉아서 마셔도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다들 그냥 드시고 계셔서 네, 상관은 없어요. 카페에 못 앉게 했더니 편법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장소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밀집도가 높아졌습니다. 카페뿐만이 아닙니다. 9시면 술집이 문을 닫자 방역당국이 금지한 호텔과 모텔의 파티룸이 성업 중입니다. 노래방 혹시 이용하실 건가요? 2만 원 추가돼서요. 27만 원. 그러니까 파티룸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약은 가능해요? 파티룸은 상관없어요. 다 이용 다 하시거든요. 방역 대책의 허점을 이용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2단계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울산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이 주로 치매나 뇌경색을 앓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감염되기도 쉽고 감염됐을 때 병세가 급속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양지요양병원. 입원 환자 211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6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90대 이상도 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중 절반가량은 치매나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 직원도 25명이 확진되면서 전체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상 10층 규모의 이 요양병원에서는 병원 두세 개 층을 동일 병동으로 묶어 환자들을 돌봤는데 같은 직원들이 관리한 병원 4층과 7층에 전체 확진 환자의 절반가량이 집중됐고 역시 하나의 병동으로 묶인 8, 9, 10층에서도 환자가 16명이나 나왔습니다. 한 병동이 한 3층을 다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목욕할 때도 같이 이제 모든 요양보호사가 같이 이제 투합이 돼서 이제 거기서 시키게끔 돼 있어서 이 병원 환자 대부분은 고령인데다 위중한 확진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2명이 와상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동도 많이 이송하기도 많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요양병원 확진자들의 접촉자들도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내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도 번져나가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울산시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학교 등교 인원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 1명이 포항시에서 확진된 데다 이미 지난 4일에 퇴원한 환자도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국산 혈장 치료제를 투약한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정부가 내일 지금까지 확보한 예방 백신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경북의 한 7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치료에 쓰는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투약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됐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10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를 이 환자에게 투약했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안 끝났지만 식약처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중증도가 크고 현재 다른 어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을 때 사용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 10g을 한 번 투약한 이후 20여일 동안 환자의 상태는 꾸준히 호전됐고 결국 지난달 18일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3명의 환자가 같은 혈장 치료제를 투약받고 있습니다. 이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 단백질인 항체를 추출해 농축한 것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면 이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만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을 공여받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임상시험이 아직 진행 중이라 효과를 완전히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임상 이상과는 별도의 사례인 거고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완전한 현장의 리얼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약사들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제조 방식이 각기 다른 5개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백신 접종 시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제약사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이른바 면책특권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백신의 구매량과 접종 시기 등 구체적인 백신 확보 상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영국이 이르면 내일부터 세계에서 처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미국도 이번 주 안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대 간호사 노조가 아직은 믿을 수 없다면서 접종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 드라이 아이스를 가득 채운 특수 상자가 배달됩니다. 장갑을 낀 직원이 조심스레 물건을 꺼내 영하 82도로 표시된 저장고에 넣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첫 접종을 앞두고 도착한 겁니다. And we are amongst the first in the country to actually receive the vaccine and therefore the first in the world is just amazing. I'm so proud. 미국도 백신 접종이 임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 최고 책임자는
이번 주 목요일 FDA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는 즉시 첫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have a vaccine.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We will do the best we can to make sure the vaccines are delivered safely and effectively to all Americans.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간호사 노조는 코로나19 백신은 당분간 실험용 백신이 될 거라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임상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할 때까지 의무 접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음모론도 여전합니다. 오리건주의 한 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변형돼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It's a rapidly mutating virus, which means that COVID-19 is no more. It has already mutated. 특히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흑인들의 불신이 큽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전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했지만 흑인은 10명 중 4명만 맞겠다고 했습니다. I don't want to be in a position where I'm being a test. I don't believe there's enough research that's been done on it. 과거 흑인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의학 실험을 한 역사적 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봄쯤엔 일반인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약국에서 간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로 혼란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혼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혼란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극한 대립에 피로감을 느낄 국민들에게 이들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 보니 혼란스러워 보이고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추윤 충돌과는 별개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들과 공수처 같은 견제장치를 만드는 제도적 개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입법 처리와 공수처 출범을 출구로 추윤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곽동건 기자, 회의의 결론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국 각 법원의 판사 대표회의체인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늘 회의는 조금 전 7시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모두 120명이 참석했고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 대표들은 오늘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공소 유지와는 무관한 판사들의 사생활과 성향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죠. 이에 따라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이 같은 검찰의 정보 수집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판사 대표들이 이 같은 낮은 수준의 결론을 내는 것조차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윤 총장의 징계위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인 판사들이 해당 문건을 과연 사찰로 규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신중론이 우세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윤 총장의 징계위 그리고 법무부와의 공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에 찬성하는 판사들은 주로 검찰, 특히 범죄 정보를 다루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게 부적절하다. 또 공판과는 무관한 비공개 정보들이 담겨 있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반면 안건 결의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반대 의견에서도 통상적인 참고 자료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혹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 이유 자체가 지금 당장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만큼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특히 논의 과정에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늘 토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는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사찰 의혹 문건의 당사자인 판사들의 의결에 따라 윤 총장의 중징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판사들이 판단 자체를 유보하면서 문건의 성격을 놓고 양측의 공방은 더욱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시간을 윤 총장 측에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대상이 분명하다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차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이면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개최의 절차 문제에 이어 이젠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차관이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변호했고 최근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악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징계 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이 차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장관이 윤 총장 관련 법무부 면담을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주장 어느 하나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먼저 원전 사건은 이미 사임계를 낸 데다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포함되지도 않은 거라 기피 사유가 될 수 없고 사무실을 공유한 것 역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공직자도 정교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후 뇌물죄 역시 박 전 장관 재직 당시 이 차관이 특혜 등을 받은 걸 입증해야 성립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MBC에 해당 사무실은 빈 방이 있다고 해서 사람 만날 때 한 달에 두어 차례 이용한 게 전부고 자신의 명패도 물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둘 다 공직자도 아니었는데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면서 정확성과 공정성이 없는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과 감찰 자료 공개, 징계위 구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문제를 삼는 것은 징계위를 앞두고 자신이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 운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만취 차량의 동승자가 유족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반성도 하지 않던 동승자가 집에 찾아오는 자체가 공포라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남성 3명이 무리지어 걸어오고 먼저 1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어 빨간 가방을 손에 든 남성이 뒤따릅니다. 유유히 난로불을 쬐던 낯선 남성들은 잠시 후 자신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만나지질 않아가지고 답답해서 왔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차에 함께 있었던 47살 김모 씨의 일행이었습니다. 선물로 보이는 빨간 가방을 든 남성이 바로 그 동승자였습니다. 동승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놀랬지. 나는 이렇게 다닐 줄 몰랐지. 이들은 가게 주인이 숨진 피해자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더 많이 줄 테니 유족들과 다리를 놔달란 주문이었습니다. 넌저씨 그 돈 얘기도 좀 비치더라고. 그냥 산출을 하면은 3억 원 얼마 되는데 지네는 6억까지도 줄 수 있다. 20분 만에 가게를 나선 동승자 일행은 어두컴컴한 골목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들린 쾅쾅 하는 소리. 처음에 이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무슨 오락실 소리인가 아니면 집 문을 이렇게 세게 두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쾅쾅쾅 소리가.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부인은 가해자 일행이 대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유족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서웠는데 문까지 두드리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누구와 친한지, 심지어 딸이 언제 퇴근하는지까지 노출된 상황.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두려웠지만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119 대신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법정에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동승자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가 이제 막상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선처를 구하려고. 동승자 일행이 유족을 찾아온 건 지난달 23일. 30일엔 손해사정사가 혼자와 돈을 줄 테니 합의하자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사죄를 하겠다고 나선 동승자 측에 유족들은 그만 괴롭히란 뜻을 분명히 했지만 이들은 집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안 비는 게 잘못된 거지. 법정에서 비시면 되잖아요. 법정에 이력이 안 오니까. 사고를 낸 벤츠는 건설사 임원인 김 씨가 회사에서 받은 차였습니다. 김 씨는 앞서 자기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여성에게도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 자신이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달라고 회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선 음주운전을 시키지 않았고 당시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놓고 뒤에선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 정황입니다. 조사 부분은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119에는 왜 전화 안 하셨나요? 유족들은 오늘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22일에 열릴 재판에선 합의를 강요하는 동승자의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엄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수도권의 강력한 거리 두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주 금요일마다 마스크를 찾아보기 힘든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입니다. 주한 미군의 자체 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미군들이 부대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서 그들만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3-3-5 모여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몸을 바짝 붙이거나 꼭 끌어안는 남녀도 눈에 띕니다. 바 앞에서 나란히 술을 마시기도 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무대를 오가며 노는 사람들. 음악을 맡은 DJ를 빼곤 거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풍경도 외국도 아닙니다. 사흘 전인 지난 4일 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안 식당에서 열린 파티였습니다.
수도권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가시화되던 시기. 행사 이름 그대로 축제의 밤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확진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확진자가 없다 그러던데요. 이런 행사는 수시로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 행사 사진과 영상, 또 근처 오산기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파티 영상도 있습니다. 분들 엄청 코로나에 굉장히 조심하고, 근데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렇게 파티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 파티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역 수칙에도 위배됩니다. 적어도 1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악수도 하지 말라는 게 미군의 지침입니다. 한국의 모든 법령을 지키라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규제하는 방안은 없어요. 피해복권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16명과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8명. 외교부는 방역 지침을 어긴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주한미군 측에 요청했습니다. 악단, DJ 등과 직접 계약을 맺은 평택 미군 부대 측은 문제의 파티에 대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을 겪고 있는 유럽은 스키장 개장을 두고 나라별로 논란입니다. 개장을 하고 안 하고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서로를 향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아예 유럽의 모든 스키장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스키장으로 유명한 프랑스 브룩셀 모리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부의 스키장 운영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스키장 리프트 사용을 금지해 사실상 운영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Les remontées mécaniques seront fermées, mais aller à la montagne, aller prendre l'air de la montagne seront pleines. Donc, que veut le Premier ministre? On ne comprend plus rien.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스키장 직원들과 지역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On est obligé de s'endetter pour pouvoir boucler l'année. C'est déjà compliqué sur des années normales. 독일의 스키장도 북적이던 예년과 달리 텅 비었고 리프트는 멈춰 있습니다. Hinter mir sehen Sie den Schlepplift Schneeferner Kopf, der jetzt normalerweise schon in Betrieb wäre. Die Pistenraupen sind noch am Fahren, weil natürlich der Schnee immer bearbeitet werden muss. Das Wetter ist sehr, sehr schön, aber leer. 하지만 인접국인 스위스는 이번 겨울 스키장 영업을 허용했고 오스트리아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스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엔 벌써부터 스키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On est privilégié effectivement. Après, on verra par la suite si espérons qu'on va pas de nouveau refermer, être de nouveau confiné en février, janvier-février ou mars. 옆 나라로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자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방역을 위해 유럽 내 모든 스키장 운영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De l'Union européenne et des pays hors UE qui maintiennent leurs stations de ski ouvertes, nous aurons des mesures, en effet, de contrôle pour d'abord dissuader plutôt nos concitoyens d'aller dans des zones où on considère qu'il y a des risques d'infection. 결국 오스트리아는 스키장은 개방하되 내년 1월 6일까지 호텔과 식당 운영을 금지하고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관광객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오스트리아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16,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수십 개 나라로 본격 확산된 악몽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여전히 겨울철 관광 산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별 소득이 없는 20, 30대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가짜 차용증을 쓰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탈세 혐의자 1,5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증여세를 치자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꿀팁으로 소개되는 건 차용증 작성. 쓰기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준 걸로 해야죠. 차용증을 써놓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변호사 A씨.
국세청은 직장 생활 단 2년 만에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A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A씨가 내민 건 차용증. 작은할머니의 아들이 아파트 구입 비용 수억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돈은 A씨 아버지가 작은할머니에게 건넨 뒤 다시 작은할머니 아들을 거쳐 A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가짜였습니다. 갚을 수 없는 무리한 차용증을 쓴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산 직장인 B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30년간 갚기로 했다며 차용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의 소득이 얼마 안 돼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며 차용증을 허위로 판단해 수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원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 돈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산 학원장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1,500여 명.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1,20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편법 증여 등이 늘고 있는 만큼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적극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을 보러 갔다가 엉뚱한 다른 집을 소개받거나 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이런 허위 매물 처벌을 강화한 이후 첫 단속에서 8,000건 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요즘 전셋집을 못 구해서 애가 타는 이른바 전세 난민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석 달 전 오모 씨는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26평형 전세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나온 걸 보고 찾아갔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집을 보기 전에 일단 돈부터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일단 가계약금부터 넣으시고 계약 진행하시는 게 좋다. 약간 사람 불안하게 하는 거죠. 입금이 끝나자 중개인은 그제서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속았구나 그런 거를 알았으면 저희가 따로 거기에 연락을 하지 않죠. 주소지가 없는 난민 신세가 되는 건데. 이 같은 피해가 끊이질 않자 지난 8월 정부는 법을 강화해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첫 2달간 접수된 신고 2만 4천여 건 가운데 8,800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세 80만 원짜리 집을 보고 갔더니 방금 계약됐다며 대신 110만 원짜리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등 허위 과장 정도가 심한 402건은 과태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허위 매물 중에는 가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중개 의뢰가 아예 없었던 유령 매물도 있었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도 허위 매물이 최근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허위 매물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신고는 좋지만 멀쩡한 매물을 잘못 신고할 경우 중개업소 업무 방해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때 주소나 전화번호, 심지어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이 정보는 배달이 끝나면 사라질까요? 아니면 남아있을까요? 주문에서 최종 배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려 2,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혐의로 한 정보관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정보관리업체 한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앱으로 음식을 시킬 때 식당에 전달되는 주문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포스 프로그램 개발업체였습니다. 경찰을 아까 맡았을 때 그때 다 직원들은 그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있던 직원이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배달 앱이 주문 내용과 개인 정보를 식당에 전송하고 식당은 이를 배달업체에 알려주는 다단계 과정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배달을 위해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정보를 자신들의 본사 서버에 고스란히 전송되도록 하고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018년 중순부터 약 2년 동안 이 업체가 보관한 개인정보는 6,600만 건, 중복되는 주소를 출연해도 2,3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고객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이고 어느 배달앱을 사용했는지 결제 방식까지 통째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 편의를 위해 알려준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집에 아이들만 있으니 잘 전해달라는 주문할 때 따로 부탁한 내용, 심지어 배달앱 탈퇴자들의 정보도 저장돼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죄나 이런 거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잖아요. 좀 더 조심해야 될 정보인 거죠. 정보 장사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정보를 제공해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주문정보이고 식당이 알아야 할 내용을 관리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환불이나 나중에 이런 거 정확하게 하려면 전화번호랑 어디 배달 간지 알아야죠. 저희는 오히려 이런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솔루션이지.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동의 없이 보관하고 열람해선 안 됩니다. 경찰은 주문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업체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취재 결과 개인정보 1차 수집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같은 배달앱 관계자 역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정보가 새나간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하루 종일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태세인데요.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주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야당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서 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막을지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오늘부터 릴레이 철야 농성 돌입, 이틀 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 등이 논의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벌였는데 이 법사위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모여 피켓 시위를 벌이며 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요. 여당이 원내대표 간 협의와는 별도로 개정안 통과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야당이 또 반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공수처법 처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주당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여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내일 상임위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전 9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여는데요. 여기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라갑니다. 변수가 없다면 안건조정위의 구성상 다수인 여권의 의견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모레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본회의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본회의 다음 날인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공수처법 외에도 공정경제 3법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고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은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레인 9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는 등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인 오는 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속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평소 생각을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공식화한 건데 당 지도부의 투톱 중 한 명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곧바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취임 초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좋지 않다. 사과를 할 경우 당내 분란이 커질 것이라며 사과를 말린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 위원장이 그것도 못하면 내가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뭐 너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당내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오선의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억지와 모함을 걷어낸 뒤 공과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고, 같은 오선인 조경태 의원은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로 가는 굴종의 길이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스승의 뜬금포 사과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반박에는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경파는 사과를 강행하면 비대위 퇴진을 요구할 기세고, 김 위원장은 사과를 못하면 물러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종인 체제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최근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는 수상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 한 지하 주차장. 자동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다 진입로 끝에 다다른 순간 오른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오더니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가 싶더니 오히려 차량을 들이박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내려오는 차량에 자신이 놀라 일어난 사고라며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승용차를 보고 쓰러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보고 넘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용차 무과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보니까 핸들에 있는 악셀을 작동시켜가지고 결국 오토바이를 제어 못해서 발생한 사고를 보이는데, 좁은 1차선 편도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으로 길이 막히자 뒤차들이 앞차를 추월합니다. 한 승용차 운전자 역시 추월을 시도하지만 열려있는 정차 차량의 차 문 때문에 멈춰서는데요. 차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을 좀 닫아줘야죠. 닫아주세요. 하지만 슬금슬금 걸어온 정차 차량의 운전자. 갑자기 차량에 툭 부딪혀 쓰러지더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 보여요. 출발하면 안 되는데 느린 속도로 출발한 부분, 하지만 보행자가 다칠 정도가 아닌데도 다친 행세를 하는 경우 전형적인 자유공갈에 해당되고,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경찰 신고가 최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범칙금이나 벌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따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 피하려면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2부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모시고 코로나19 전국 속의 남북관계, 또 이제 곧 맞이할 바이든 시대의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잘 궁금해하는 거는 트럼프에서 바이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제일 바뀔까요? 제일 큰 차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래주의적 시각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봤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외교 행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맹을 중시하고 그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협력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눈에 선하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것도 어쨌든
트럼프 때 성공이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목격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뭔가 좀 아쉽다. 이런 속내들이 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시작은 바텀업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북미 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잘 되면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건 또 실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 방식을 절충을 해서 하나의 그 고위급 특사를 통한 대북 문제의 어떤 돌파구 마련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들이 지금 없단 말이죠. 지금 바이든 당선과 뭐 이런 것에 두고서 이것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북도 아마 지금 섣불리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1월 달 되면 1월 상반기에 8차 당대회를 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에서 무슨 핵미사일 실험 발사를 해서 뭐 자극 접촉권을 가든가 아니면 계속 자제와 인내를 보이면서 미국 측하고 어떤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그 과정 속에서 남측하고 대화를 재개해서 남측의 도움을 받으면서 북측의 어떤 그 언로를 열려고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북이 가령 공세적으로 나오면 미국도 공세적으로 나올 거고 북이 인내와 자제를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제 한미 관계를 좀 예상을 해보면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했던 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서 굉장히 약간 예상 밖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돈을 중시하는 분인 거 맞구나라는 얘기했는데 한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 난 방위비 분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자 스스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소위 주한미군이 용병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미국이 적절한 선에서 소위 합의를 볼 거라고 봅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한미동맹의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미 관계 또 북핵 문제가 미국과의 후순위라고 한다면은 결국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남북 관계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지금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이든 캠프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한쪽에 분명히 북에다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랑 협력을 해야 소위 평양과 워싱턴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하겠죠.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국가를 봉쇄한 수준의 지금 선을 긋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식으로 풀려가지고 답이 올 것이며 해결의 국면이 될 것인지. 그건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꼭 무슨 대면 접촉을 안 하더라도요. 화상 접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비대면 화상회의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이미 화두를 던졌단 말입니다. 방역 협력할 수 있고 백신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던졌기 때문에 북에서도 그거는 좀 전향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로 간의 진정성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건 분명히 확인되는 거죠. 그건 지난 9월 친서교환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교환에서도 서로 진정성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 북에서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이 만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평가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전무심리위원 3명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재판 내내 쟁점이었던 삼성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어떤 의견 좀 진술하실 건지. 법정에서 보시죠. 준법위는 좀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3명의 위원들은 하나같이 시간이 부족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재재판관은 준법감시위에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고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현재 조직이나 구성, 회사 지원 등을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없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준법감시위에서 계열사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최고 경영진의 특화된 조직으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총수의 준법 의지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엇갈린 평가를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씩 차이가 있... 앞으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판단해 감형할 수도 있는 상황.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면담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전문심리위원들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 부회장을 만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간을 두고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검찰과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는 변호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21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고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샌드박스라는 제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래 놀이터인데 신생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고 마치 모래놀이를 하듯이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런 취지를 잘 살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신생 기업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의 경우 정부가 그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떠넘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김세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모 씨가 차를 몰고 직장이 있는 판교로 출근합니다.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많이 걸릴 때는 한 2시간 20분? 한 달 기름값만 30만 원 정도이다 보니 카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일단은 뭐 기름값 같은 경우도 뭐 줄이고 싶어도 뭐 아는 사람인데 돈 얼마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힘든 거고. 김 씨의 출근길을 따라가다 보니 인천과 김포에서 쏟아져 나온 차량들이 새벽 6시도 안 돼 올림픽대로를 가득 메웁니다. 10대 중 8대가 나홀로 차량. 지난해 창업한 한 카풀 스타트업은 이런 점에 착안해 통근자용 카풀 앱을 만들었습니다. 80만의 그 나홀로 차량들을 매칭시킨다면 이동의 품질이 좋아지겠지만 환경적으로도 CO2 발생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카풀 앱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은 택시업계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 택시 승객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도시내가 아닌 출퇴근 거리 10km 이상의 도시간 원거리 통근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풀 허용 시간을 오전 7시부터 2시간, 오후 6시부터 2시간으로 정하는 바람에 새벽 이동을 전제로 한 이 업체의 카풀 앱은 사업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업체 대표 박헌 씨는 지난 5월 정부에 카풀 허용 시간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며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택시업계와 중재해 시간대를 풀어주면 시범 서비스를 통해 원거리 카풀 앱이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 보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예 수수료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실증 특례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현장에서 실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통상 규제 샌드박스를 시청하면 한두 달이면 회의가 열리지만 박 대표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5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열린 첫 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꺼낸 말은 폐업이었습니다. 절대로 열어드릴 수가 없으니
그냥 폐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며 시범 서비스 허가를 표결에 붙이자고 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법으로 카풀 시간이 정해졌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뻔한데 왜 이런 사업을 하려 하느냐며 회의 내내 사업을 접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택시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였고 이걸 열어준 승인해준 국토부 앞에서 또 집회하실 거고 과기부 앞에서도 집회하실 거고 택시는 반대하는지 안 반대하는지 모르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요. 이런 일을 겪은 건 박 대표만이 아닙니다. 남승미 씨는 지난해 빈택시를 이용한 소화물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승객 위주로 고전하는 택시기사들이 소화물 배달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걸 보고 시작한 사업으로 택시기사 2,000명을 회원으로 받고 택시단체와 MOU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화물을 배달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됐고 그래서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열린 첫 회의에서 남 씨가 국토부 관계자로 들은 말은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는 남 씨에게 직접 킥 서비스와 용달업계를 설득해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용달과 킥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너희가 가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방향을 조금 서로 접점을 찾아서 자기네한테 좀 알려달라. 안 될 걸 알면서도 남 씨는 퀵 서비스 업계를 설득하고 다녔고 그러는 사이 6명이던 직원은 절반으로 줄고 약속했던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미루기 식인 거죠. 어차피 저희가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승인해준 사업은 모두 364개. 신청 사업 가운데 72%로 승인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독 기존 업자들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골치 아픈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를 마냥 미루거나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갈등에 휘말릴 일은 피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막 실제 벌어졌다기보다는 그 관계 부처가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하여 지연시키거나 예를 들면 계속 심의를 안 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거나 이건 샌드박스 목적에 역행하는. 빈택시를 이용한 소화물 배달 서비스는 정부 창업진흥원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자금 지원까지 해줬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대했습니다. 남승미 씨의 경우 담당자가 1년 반 동안 4번이나 바뀌어 매번 담당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과기부에서도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정말 과연 신사업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신산업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중재 역할을 외면한 채 피하기만 한다면 4차 산업 혁신이 가능하겠냐고 묻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아직도 도와주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런 힘을 가진 기관이라는 생각이 말은 안 해요. 아직도 저는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지금처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스타트업들은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샌드박스라고 해서 되게 자유롭게 좀 이 안에서 너네 놀 수 있게 해줘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모래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으로.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여주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경북 상주, 전남 영암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인데요. 충북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에서도 간이 검사에서 AI 양성 판정이 나와서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판공비 논란을 빚은 프로야구 선수협회 새 회장으로 NC 양의지 선수가 선출됐습니다. 10개 구단 선수대표와 전임 회장으로 구성된 선수협회 이사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온라인 선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NC 양의지 선수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양의지 신임 회장은 뜨거운 논란이 됐던 판공비 인상과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죄송하게 다들 선수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선수협에서 잘 공정하게 진행시킬 거고요.
한편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 등 선수협 관계자들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구단이 SNS상에서의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신동수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과 장애인 비하는 물론 동료 선후배와 소속팀 코치, 팬 등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신동수 선수. 삼성구단이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동수를 자유계약 선수로 방출했습니다. 또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 등 신동수의 게시물에 동조 댓글을 작성한 선수들에게도 벌금과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하얀 눈 대신 희뿌연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보시면요. 그나마 북쪽의 찬 공기가 먼저 닿으면서 서울의 농도는 28마이크로그램으로 중북부 지방은 보통 단계까지 낮아졌는데요. 반면 보은이 69마이크로그램으로 충청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직 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가 더 옅어지겠지만 날씨가 추워집니다. 출근길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하루 만에 기온이 7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특히 대관령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겨울에 버금가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밤사이 지리산 부근과 제주 산지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에 충남과 남부 내륙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안동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 3도, 대구와 광주 7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